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당 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당 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당 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노혜경의 그 엽새. 오늘은 왠지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로 국민TV가 어수선하군요. 예,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라서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잘 모르겠어서 입대기도 어렵고요. 그렇더라도 방송은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거니까 쭉 열심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원래 이 방송을요, 제가 땜빵 방송한다라고 하고 시작을 했다는 얘기는 어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그제도 하고 계속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땜빵 방송하러 올 때 제가 서영석 대표님 휴가 가는 바람에 제가 땜빵하게 되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굉장한 오해를 많이 불러일으켰더라고요. 서영석 이사장님이 휴가 간 게 아니고, 김효진 PD가 장가 간 거였어요. 여하튼 휴가 갔다라고 하는 말은 저희 농담이었는데 오해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국민TV 이 문제 때문에 좀 위축되는 느낌이 살짝 들어요. 여하튼 처음에 땜빵 방송할 때 북한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시작을 했다가 북한 그리고 옆으로 새는 방송이 되었다가 이제 다시 그 엽새가 되었죠. 하지만 너무 옆으로 셀 수도 없으니까요. 오늘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와서 북한 문학에 대해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다시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제가 처음에 방송 시작을 할 때 북한이 지금 우리 눈에 정말 이상한 나라이긴 해요. 이상하죠. 굉장히 이상한 나라이기는 하지만 그렇더라도 북한도 사회주의 국가로서 근대 탈식민 국가로 시작했던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근대 국가라는 거죠. 이 근대 국가에서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하는 얘기도 제가 지속적으로 많이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북한을 이해할 때 국가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를 한 번 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어요. 근대 국가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네이션입니다. 네이션. 우리가 왜 내셔널리즘이라고 말하잖아요. 보통 민족 국가. 근데 보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로부터 탈식민해서 이 신생 독립국으로 만들어진 나라들을 보면요. 민족의 경계선하고 국가의 경계선이 대체로 일치를 합니다. 근대 국가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만든다라는 뜻이 되겠죠.
또 다른 말로 하면 하나의 국가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민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이게 잘 안 되었던 나라들이 역사적으로 몇몇 나라가 있죠. 동서독 같은 경우는 전쟁의 책임을 지고 강제로 분단된 경우지만 우리는 억울하게 분단됐고요. 그리고 또 이 분단이 아니라 억지로 합쳐졌던 나라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고슬라비아,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나라들은 여러 민족들로 이루어진 국가인데 하나로 합쳐져서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가가 신생국가가 되었죠. 그래서 이 나라들은 그 90년대 초반에 그 동구 사회주의권이 일제히 체제 전환을 했을 때 그래서 이 자유주의 국가 또는 자본주의 국가로 바뀌고 난 다음에 다시 내전을 겪게 되는 경우도 많았죠. 아시다시피 뭐 세르비아 보스니아 사태 또 그루지아 사태 막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참한 인종 분쟁 내지는 이 민족 간의 이 내전에 시달리게 되었죠. 자, 이런 것들이 전쟁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비참함을 옆으로 살짝 밀어놓고 본다면 하나의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이 운동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소련 연방 같은 경우도 구소련이 페레스트로이카 하다가 해체되고 나서 사실은 여러 개의 1민족 1국가 스타일의 여러 개의 국가로 다시 이제 재편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남한도 북한도 하나의 네이션인데 근데 하나의 네이션인데 스테이트가 두 개가 된 거예요. 자, 이 국가라고 하면 영어로 네이션하고 스테이트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네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민족국가라는 개념이고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오면서 발생했던 개념이에요. 아이고 이거 너무 대학 강의처럼 되어가죠. 쉽게 갑시다. 여하튼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영국이 생기고 프랑스가 생기고 독일이 생기고 아니 이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영국이니 프랑스니 독일이니 다 원래 있었잖아. 물론 원래 있었죠. 원래 있었는데 합스부르크 왕가가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이게 쪼갈라져서 프랑스가 되고 영국이 되고 독일이 되고 하는 식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의 형태로 재편될 때 그때 그 나라들을 네이션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아주 별거를 다 알죠. 이거 배우느라고 돈 좀 들였습니다. 여하튼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 프랑스, 독일 등이 국민국가로부터 근대에 어떤 국가로 다시 변화하는가 하면 식민지를 차지하면서 제국으로 변합니다. 제국. 이 제국으로 변화한 이 와중에 이 제국이 되는데 후발주자가 독일이었잖아요. 뒤처진 데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사실 수많은 연방으로 쪼개져 있어가지고 이게 통일이 된 게 19세기 이 비스마르크 때 와서 비로소 통일 독일이 됩니다. 그래서 독일은 식민지 경쟁에서 영국이라든가 프랑스에 현저히 뒤지게 되죠. 현저히 뒤지게 된 이 독일의 상황이 결국은 1차 대전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게 만든 하나의 요소라고도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어쨌거나 간에 프랑스, 영국, 독일 등등의 거대 국민국가들이 다시 제국이 되었다가 이 제국이 해체가 되면서 다시 국민국가들이 되고 하는 이런 순환의 과정을 근대에 계속 겪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19세기 말에서 이제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국민국가가 형성되는데 그거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비록 일제의 식민지로 있지만 대한제국으로부터 식민지가 되고 난 다음 우리 선조들이 만들었던 국가는 왕조국가 또는 제국이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해 임시정부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대한제국이 아니고요. 즉, 이 주권을 국민한테 두는 국민국가를 만들자. 라고 하는 그러한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었던 거죠. 자, 이게 이제 국가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국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토적 경계가 있고, 민족의 경계가 있는 거예요.
예, 민족의 경계가 있어서 우리가 네이션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민족의 경계는 같은 영토에 무리지어 살고 있고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네이션이죠. 근데 이 네이션이 한편으로는 스테이트이기도 하다. 스테이트가 뭐냐? 스테이트라는 말도 되게 재밌죠. 미국을 우리가 아메리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USA라고 부르잖아요.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카는 대륙의 이름이고 United State라는 거죠. 즉 스테이트들의 연합이다. 자, 이렇게 보면 스테이트가 하나의 주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계약에 의해서 맺어진 국가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어떤 일정한 영토 내의 주민들이 동의를 해서 그 이 영토 안에 있는 우리가 이 헌법과 이 법률에 동의하는 하나의 국가를 만들자라고 계약을 맺었다라는 거죠. 상당히 재밌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은. 자, 그래서 이 근대적 사회적 협약, 즉 개인들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회계약적인 국가를 가리켜서 네이션이라고 부르지 않고 스테이트라고 부른다는 거죠. 어려워요. 자, 그럼 대한민국은 네이션일까요? 스테이트일까요? 어렵죠? 사실 대한민국은 네이션이기도 하고 스테이트이기도 해요. 물론 이 원 네이션 투 스테이트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어쨌거나 간에 이 그 네이션과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할까? 개인과 국가와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각기 달라지는 그런 이름 같습니다. 예, 네이션이라고 할 때는 우리는 민족 공동체를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스테이트라고 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들이 사회 계약에 의해서 하나의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더 중요하게 느껴져요. 여하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그 네이션이나 스테이트를 만들고자 그 근대 굉장히 많은 철학자들이 그 소위 담론이라는 걸 가지고 막 투쟁을 하잖아요. 뭐 이 주로 이제 계몽주의자들이 이 스테이트 사회 계약론을 많이 주장을 했고요. 낭만주의자들이 네이션을 많이 주장을 했어요. 사실 좀 그렇기도 한 게 이 그 계몽주의자들 같은 경우는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좋아하셨던 깨어있는 시민, 각성한 개인, 각성한 개인이 깨어있는 시민이 되자라고 하는 게 사실 계몽주의의 핵심이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낭만주의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개인, 나라고 하는 개인의 절대성을 주장하는 사조죠. 그러니까 이 나의 연대가 나 국가다라고 할 땐 스테이트고 우리의 경계가 국가다라고 할 때는 민족이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런 민족 국가 이런 거 만들어낼 때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뭐 계몽주의 철학자라든가 뭐 낭만주의 철학자, 실러 같은 사람 낭만주의 철학자라고 부르던데요. 자, 뭐 슈피겔 이런 사람 맞나? 하여튼 근데 그 이런 철학자들 말고도 사실은 문학하는 사람들이 이런 그 근대 국가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저도 문학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록 표절 때문에 지금 시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문학이라고 하는 게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문학이 뭘 삐끗 잘못하면 난리 굿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쨌거나 근대에서 정치운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철학, 사상운동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이 문학인데요. 근대국가 형성에. 근데 이 문학을 우리가 근대문학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근대문학을 딱 시작시키는, 딱 교정 짓는 첫 번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 대개 이제 근대라고 하는 거는 기점이 아리송해요. 그래서 문학사를 쓰는 사람들은 맨날 그런 거 갖고 싸웁니다. 근대의 기점이 언제냐. 특히 한국 문학사에서는 일제가 우리나라를 근대화시켰다라고 하는 게 이 식민지 근대화론이잖아요. 기분 되게 나쁜. 이 식민지 근대화론을 극복하고자 문학사 쓰는 사람들은 우리의 근대문학, 즉 자율적 개인이 탄생하는 그 시기를 그리고 정조 연간까지 끌고 올라가서 실학자들의 시대가 우리의 근대의 시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자 하는 학자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오히려 시기를 굉장히 뒤로 늦춰가지고 우리의 근대의 시작은 솔직히 말해서 농경사회로부터 산업화사회로 그 이행되었던 1960년대 였다, 늦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있고, 다양하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근대 문학의 경우는 언제가 시작이었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대체적으로요, 이 시작이라고 하는 게 근대 문학이 꽃피었다 이게 아니고, 이때부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건 대체적으로, 어떤 문학이 자기 나라 말로 글쓰기 시작할 때부터, 라고 보통 얘기를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근대 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 사실은, 자기 지역의 언어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나라 말. 아니, 전부 다 자기 나라 말로 문학을 하지, 그럼 너무 나라 말로 문학을 하느냐라고 생각하기 되게 쉬운데요. 우리도 보면 19세기 말까지는 한문이었잖아요. 한문으로 문학 활동을 했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이 서민적이고 대중적인 문학이 북한문 혼용 정도였고요. 언문으로 된 문학이 정말 드물었죠. 홍길동전을 높이 평가하는 게 한글로 쓰여진 최초의 소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 거죠. 그 내용도 내용이고요. 자, 근데 자기 지역의 언어로 문학이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요, 자기 지역의 언어를 모국어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거죠. 모국어. 그리고 모국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같은 민족이잖아요. 예, 민족 정체성이 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데서부터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근대 문학은 끊임없이 자기 나라 말을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우리 언어를 발전시킬까? 이런 거를 고민을 합니다. 그런 거 고민 안 하면 그 사실 문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요. 뭐 신경숙이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았던 것도 언어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문학에서 자국의 모국어를 발전시킨다든가 그 언어의 아름다움을 단련시킨다라고 하는 게 신경숙 방식의 언어를 얘기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어떤 이 모국어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표현하는 표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홍길동전 같은 데서 보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별로 아름다운 표현은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실제로 아버지인데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는데 아버지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는 게 혁명적인 언어고, 이 한국말에 서자가 아버지에게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 생겨났다는 거,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사실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모국어를 발전시키고 성장시킨다라고 하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요소지요. 어렵습니다. 얘기를 하면서도 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쨌거나 간에 근대 문학이 민족 공동체의 서사를 만들고 그리고 묘사해내는 거죠. 그래서 민족을 발명해내는 거죠. 물론 이 민족의 서사시를 쓰는 사람들이 내가 민족을 발명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때 당시의 시대 정신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특히 낭만주의 시대에 혁명적 시인들이 많았는데요. 이 낭만주의 시대의 혁명적 시인들이 실제로 이 전쟁 같은 혁명을 하기도 하지만 이 전쟁 같은 혁명뿐만 아니라 이 국가 공동체의 특성을 민족 중심, 민중 중심, 개인 중심으로 옮겨가려는 언어적 작업을 통해서 굉장히 혁명을 하는 겁니다. 사실 혁명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아무데나 혁명을 갖다 붙이지만 원래 혁명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대혁명은 일종의 신정국가적 정치 공동체, 짐이 곧 국가다라고 하는 이 절대 왕정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에게로 주권을 돌려주려는 움직임이었다. 라고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을 누군가가 지배하던 것에서 풀어서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지고 가기 위한 모든 노력을 혁명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저는 감히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가 오늘 에헴 소리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너무 뭐라고 할까, 너무 학술적인 얘기를 본의 아니게 시작을 하고 나니까 좀 민망해서 자꾸만 에헴거리게 됩니다.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가네요.
자, 이 낭만주의 시대 혁명적 시인들이 이 낭만주의의 특성이 원래 개성과 자유를 강조하는 건데요. 그러면서도 그 낭만주의 앞 문예사조가 우리 흔히 고전주의라고 부르잖아요. 이 고전주의 시대는 이 정치 공동체가 굉장히 신정국가적입니다. 예, 신을 믿고 그리고 하느님, 인간, 국왕 뭐 또 무슨 귀족 또 뭐 이렇게 우리나라식으로 말하면 임금, 뭐 양반, 또 중인, 뭐 평민, 또 천민,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위계적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제일 위에 이제 신이 있죠. 이런 신정국가적 정치 공동체를 인간 중심의 공동체로 만들려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혁명이라는 게 그런 거죠. 자, 이러한 와중에 라틴 말이 아닌 자기 지역 말로 글쓰기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발달하는 거죠. 재미있는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요새 그 로맨스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로맨스 로맨틱 코미디라고 할 때도 로맨스가 나오고 되게 이렇게 연애담을 로맨스라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요. 원래 이 로맨스라고 하는 말은 로망, 지역 언어로 쓰인 이야기를 얘기했습니다. 로망스죠. 라틴어가 아니라, 그러니까 라틴이 아니라 로망. 즉, 우리 동양식으로 말하면 한자로 쓰인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 말로, 즉 한글로 쓰인 문학. 이걸 이제 로망스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제 이 로망스가 왜 지금의 로맨스가 되었는가 하면 되게 이제 로망어로 쓰여진 그 문학들이 이제 기사담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기사 이야기. 근데 이 기사 이야기는 패턴이 있어요. 장가 안 가고 평생을 이 영주를 위해 가지고서는 이 거룩한 충성을 바치는 자기의 무공을 제공하면서 거룩한 충성을 바치는 이 기사가 마음속에 여인을 한 사람 품지요. 그 영주의 부인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 귀부인을 마음속에 품고 평생 독신으로 지내면서 그 부인에 대한 지고지순한 사랑을 바칩니다. 이런 기사담. 또 아니면 왜 트리스탄과 이졸데 같은 얘기도 전형적인 기사담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트리스탄과 이졸데가 이제 그 귀부인이고 트리스탄이 이 기사인데 이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중에 둘이 도망가고 막 이 난리구슬 얘기죠. 여하튼 로망어로 쓰여진 이런 이야기들이 기사담, 영웅담들이 대개 이런 연애 스토리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연애 이야기를 로망스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이 혁명적 시인들은 이런 로망어로 글쓰기 하는 것뿐만 아니고 그림동화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림동화. 저는 어릴 때 이 그림동화라고 하는 걸 그림이 그려진 동화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이 독일이 이 민족국가 한참 국민국가를 형성하고 있던 시기에 그림 형제라고 하는 사람들이 독일 각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민담을 채집해가지고 그거를 정리해서 다시 이제 정리된 이야기로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했더라고요. 이 국가가 용역을 줘가지고 이 일을 했던데, 이건 이제 민담 정리하고 하는 일들도 이 낭만주의 시대의 혁명적 시인들이 굉장히 많이 했던 일들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요, 근대문학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문학 이러면, 위안을 주는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로맨스, 또는 추리소설 이런 식으로, 시간을 때우고 오락을 즐기고 하는 그런 용도로도 문학을 많이 사용을 하지만 이 근대 시기에는 문학이라고 하는 게 당대의 사회상하고 인간상을 규정하는 역할 그리고 규정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이다라고 모범을 보여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정치 담론적 역할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신기하죠? 즉 문학이라는 것은 연성으로 쓰여진 정치 담론이다. 말랑말랑한 정치 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 시기의 시인들은요.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유로운 개인이면서 또한 공동체의 자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와 자유로운 개인의 느슨한 연대 또는 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이런 말들이 다 이 시기에 다 나온 말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지시하는 공동체의 형태라든가 하는 건 조금씩 다르죠. 예,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하는 말은 정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 각성한 개인의 느슨한 연대라고 하는 건 시민단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자유로운 개인이면서 또한 공동체의 자아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국가를 얘기하는 거죠. 여하튼 이 시인들의 상상 속에서 민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굉장히 특이합니다. 문학의 역할이라고 하는 게 근대 국가를 형성하는 데 되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건 이런 차원에서인데요. 실제로는 민족이라고 하는 게 무슨 핏줄로 타고난다든가 아니면 유전자에 새겨진다든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구성된 거라는 거. 즉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민족 국가 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의 공동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내가 머릿속에 민족이 있다고 상상했다라는 뜻이기보다는 일종의 집단 기억, 그러니까 근대 문학이 발전해 오면서 형성시킨 민족의 개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이런 시인들이 상상 속에서 민족이라는 공동체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거칠게 말하면 소설가는 사회를 발명하고 시인은 민족을 발명했다라고 저는 이제 감히 얘기하기도 합니다. 사회와 민족은 좀 꽤 다르죠. 사회는 그야말로 좀 더 계약에 가까운 그런 것이고 민족이라고 하는 건 좀 더 정서적인 유대에 가까운 거잖아요. 자, 어쨌거나 이제 한참 떠들었으니까 노래를 한 곡 듣고 가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자, 이럴 때 듣는 노래는 무엇이 좋을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는요. 저는 애국가 바꿨으면 좋겠거든요. 뭘로 바꾸면 좋을까?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왜냐? 전 세계적으로 신생 독립국의 국가들은 전부 다 혁명가입니다. 혁명가. 미국 국가도 보면 이렇게 혁명가고요. 성조기어 영원하라. 프랑스 국가 라 마르세유잖아요. 뭐 어느 나라 국가 할 거 없이 이 근대 국가로 형성된 나라들은 다 혁명을 통해서 국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혁명적인 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혁명적이지 않고 굉장히 종교적이잖아요. 그래 더더군다나 이 종교적인 노래가 이 아닉테라고 하는 정말 희대의 친일파가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 좀 상당히 이제 불쾌한 일이라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럴 때 바꾸고 싶은 곡이 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이에요. 네, 제가 얘기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명언을 얘기했죠. 소설가는 사회를 발명했고 시인은 민족을 발명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 과언이 아니다를 슬쩍 붙인 것은 증거를 하고 누가 말씀하실 때를 대비해서 이제 슬쩍 이 꼬리를 하나 달았습니다만 여하튼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과 국가라고 하는 것이 한편 겹치면서도 한편 이 미묘하게 서로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서양 말로는 이 국가라는 말은 사실 없고 네이션 아니면 스테이트죠. 네이션 아니면 스테이트. 이제 스테이트는 조금 더 계약이니까 소설적인 개념이고 네이션은 조금 더 이 정서적인 이 공동체 개념에 가까우니까 시적인 개념이다라고 저 혼자 마음대로 규정을 해본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언제부터 민족이었을까요? 제가요. 누가 한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선왕조실록에는 민족이란 말이 없다. 참말일까 싶어가지고 한번 검색해 본 적이 있었어요. 조선왕조실록이 CD-롬으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도서관에 있었는데, 공부하다가 말고 괜히 한번 검색을 해본 거죠. 근데 진짜 없어요. 민족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없고 민은 거듭 나와요. 이제 민은 거듭 나오는데 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없고요. 이것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민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인은 성 안에 사는 사람, 민은 성 밖에 사는 사람이던가 하여튼 뭐 그런 식의 차이가 조금 있더라고요. 예, 요거는 기억이 정확하질 않아요. 예, 기억이 정확하질 않은데 여하튼 민족이라고 하는 이 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고 민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지만 이거 두 개가 합쳐진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야말로 19세기에 서구의 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와서 번역으로 쓰이면서 처음 이제 우리한테 등장을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이 민족은 또 안타깝게도
네이션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번역한 말이 아니고 네이션을 일본 사람이 민족으로 번역한 걸 우리가 그냥 가져다가 썼어요. 자, 이 언어가 그렇다라는 거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는 서구적 민족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민족 공동체 개념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뭐 홍익 인간 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우리가 이 단군 조선의 후예들이다라든가 뭐 그야말로 한민족이다라고 하든가 이런 언어는 없었지만 그런 개념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선이 비교적 옛날부터 일치했어요. 최소한 조선 시대는 국가와 민족의 경계선이 상당히 일치했던 나라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어요? 이 고려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통일신라도 그렇고요. 사실 조선은 어떻게 보면 왜 여진족이라든가 등등이 살고 있었던 뭐 육진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안으로 통합을 해드렸기 때문에 오히려 다민족 국가? 말이 좀 이상하구나. 여하튼 우리는 이제 삼국 통일 시대부터 이 민족과 국가의 경계선이 상당히 일치하는, 그래서 우리가 민족 개념이 전혀 없었던 통일신라 시대의 문제에 대해서도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같은 민족인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등 하는 식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비교적 오래 전부터 상당히 일치했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민족 국가 운동이라고 하는 것도 서양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지리적인 조건하고도 저는 관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서구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유럽의 땅덩어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은 육지에서 촘촘하게 붙어 있어요. 촘촘하게 붙어 있다가 보니까 하나의 민족, 그러니까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민족을 만들고 하나의 정치 공동체, 즉 국가를 형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운동적 차원에서 치열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겠지만 일본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은 아예 섬나라고 우리는 반도잖아요. 반쯤 섬이라는. 자, 그러니까 지정학적인 형태 때문에 형태 때문에도 서구하고는 상당히 다른 형태의 민족 공동체 운동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놈의 식민지가 딱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식민지가 딱 되어버리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사실 이렇게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부터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근대의 민족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운동이 있었어야만 하는데 지지부진하다가 식민지가 되어버렸죠. 그 바람에 우리의 근대국가 형성에 대한 담론이 저기 상해 가가지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반도 내에서는 못 일어나고 상해 가가지고 일어나는데, 물론 공산주의자들도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민족주의자들도 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이게 독립운동하고 함께 벌어짐으로 해서 우리의 근대국가 형성 논리는 상당히 지연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지연되었던 것들이 대폭발을 일으킨 게 아시다시피 해방공간이죠. 근데 슬프게도 분단이 되어버렸잖아요. 제가 이 방송을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우리가 분단국가라는 것 때문이고, 이 분단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북한하고 있는 건데요. 저는 물론, 이 흡수 통일이라든가, 또는 북한에서 쳐내려오는 통일이라든가 하는 이런 어떤 파괴적 방법의 통일이 우리 민족 국가의 형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대감만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소모적이고 비용이 너무 들죠. 그래서 당분간은 서로 이렇게 평화를 유지하고, 결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평화 상태가 계속되면서 교류하고 협조하고 협력하고 이러면서 조금씩 통합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순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두환 때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단계적 통일 방안이죠. 단계적 통일 방안. 노태우도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다 단계적 통일 방안 논자였고요. 정말 무식하기 짝이 없는 이 국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무지 아는 바가 없는 이명박근혜 때 들어와가지고 다시 흡수통일론 비슷한 소리가 이렇게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정말 민족의 비극이지요. 자, 어쨌거나 분단 때문에
근대 민족 국가를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려의 열망은 번번이 좌절됩니다. 사실 이 김구 선생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단일 민족 국가를 형성해야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이게 이제 이분들의 개인적인 주장이라기보다는 상해 임시 정부로부터 면면이 이어져 오는 우리의 근대 국가 형성 담론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제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두 주둔군. 참 기분 되게 나쁜 게 우리는 피식민지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일본이 피해자였는데 일본이 분단되지 않고 우리가 분단되었다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 참 억울한 일이지요. 어쨌거나 이 분단으로 말미암아서 그 국가 형성 담론이 남한과 북한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우리는 근대 국가를 상당히 늦게 형성을 한 셈이 되기 때문에 원래 자유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국가가 탄생하는 건데요. 우리는 동시에 자유주의 국가와 사회주의 국가로 나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근대의 두 가지 형태의 그 국가를 하나의 민족이 각각 남과 북으로 나뉘어서 실험하는 형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남한은 자본주의 체제,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북한은 인민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슬프게도 이 국가 형태가 우리 내부에서 민족 국가론이 잘 형성되어서 그것이 겉으로 드러난 국가가 아니고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는 게 되게 비극이지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문학이 원래 문학이라는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대 민족 국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의 역할이 이 말하자면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을 형성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남과 북의 문학은 도대체 어떤 민족을 형성했을까요? 깝깝하지요. 남한과 북한은 과연 어떤 민족을 형성했을까요? 그런데요, 이 북한에서는 이 자유라는 말이 솔직히 금기예요. 금기. 자유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르주아지적이라고 생각해가지고요. 자유라고 하는 말을 절대로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죠. 표현의 자유니 하는 말도 안 되는 나쁜 소리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어쨌거나 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우리 자신의 내부에서 발생했던 민족국가 형성 담론이 아니고 외부에서 주어진 국가 형태를 시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남한은 남한대로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물질적 욕망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욕망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정서적인 거고 사람의 본능에 가깝죠. 본능에 가까운 것들을 극대화하는 형태의 국가를 시험을 하게 된 것이고 북한은 북한대로 당위의 극대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당위의 극대화. 이 사회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 인간이 훌륭하다라는 전제하에나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 남한은 남한대로 북한은 북한대로 한쪽은 이념의 극대화, 한쪽은 욕망의 극대화를 향해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근본적인 한계를 조정을 해서 그래도 좀 인간이 살만한 인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게 문학이 해야 될 일이겠지요. 남한과 북한의 이 문학은 각기 이렇게 국가 공동체의 형성이 서로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서로 다른 경로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태생적인 한계를 지니고 시작이 됩니다. 아, 슬프다. 어쨌든 남북한의 문학은요. 그 인간이 사실 이념적으로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 또한 어떻게 보면 인간의 지성이 가지고 있는 이 자연스러운 욕구죠. 자, 그런가 하면 인간이 이 삶을 편안한 삶을 즐기고 개인으로서의 행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욕망인데요. 이제 이 두 개를 통합적으로 추구를 해야 될 문학이 각기 상대를 삭제를 하고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시작은 남한 문학이 좀 더 불쌍했고 끝은 북한 문학이 훨씬 불쌍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늘 얘기했죠. 처음에 북한으로 많은 문인들이 사회주의 국가를 선택해서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를 택해서 올라갔다.
물론 북한에서도 이 자본주의적 자유주의적 국가를 선택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남쪽으로 왔습니다마는 문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이념성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문학의 본질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학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수한 문인들이 상당수가 사회주의 국가를 조국으로 선택해서 북쪽으로 많이 올라갔고요. 당연히 남한에서는 사회주의 문학이 삭제되고 없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도 이 자본주의적 문학, 자유주의적 문학, 그러니까 부르주아지 문학이라고 자기들은 얘기하는데요. 이 부르주아지 문학의 냄새도 못 맡게 하려고 정말 기를 쓰죠. 그래서 남한과 북한 문학이 서로를 삭제한 형태로 전개가 되게 되지요. 참 슬픈 이야기입니다. 자, 북한에서는 사회주의 리얼리즘만, 남한에서는 문학에서 정치성을 배제하는 형식으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특이한 부분이죠. 부르주아 정치성이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말하면 없습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되나? 부르주아의 정치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지배 이데올로기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말이 되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그러한 이념에 의해서 사회가 조종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는 그게 바로 이데올로기입니다. 알지 못하게 하려는 것. 우리가 흔히 지배 이데올로기라고 얘기하는 것들은요. 그게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를 못 채야 지배 이데올로기입니다. 이 말 자체가 약간 좀 애매한데, 알티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되게 재미있게 사용해가지고,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고 하는 말을 발명을 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이데올로기를 사회 속에 자연스럽게 통용되도록, 즉, 지배 이데올로기죠. 자연스럽게 통용되도록 해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장치들이 일종의 국가기구처럼 움직인다라고 해서 이데올로기적 국가 장치라고 부르는 건데요. 전형적인 게 교회, 학교 이런 것들이고요. 심지어 문학도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이게 남한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말이 정말 잘 맞아떨어지게 되는 게 문학이 특히 이제 남한 같은 경우는 정치색을 지니고 있는 문학을 교과서에서 철저하게 배제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적어도 김영삼 정부 들어오기 전까지는 교과서에서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글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반공 이데올로기를 강조하는 글을 제외하고는 말이죠.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저급한 문학이다 내지는 문학이 아니다 라고 하는 방식을 학교에서 가르쳤지요. 이게 뭔 얘기냐. 사실 문학이 정치색을 띈다고 하는 것은 문학이 사회에 대해서 간섭하고 사회를 좀 더 나은, 정치적으로 좀 더 훌륭한이죠. 좀 더 정치적으로 훌륭한 사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운동한다라는 뜻인데 이것이 지금 현재의 이 정치 세력에게는 위협이 되는 것이죠. 비판하게 되고 모순을 발견하게 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색이 없는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학에 관한 정의를 남한에서는 발달을 시켰는데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거다라는 걸 우리 조합원들은 다 아시죠? 문학은 정치적이지 말아야 된다. 그럼 누가 좋습니까? 지금 현재 정치를 기득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문학이 없으면 현재의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이 현재의 체제 안에서 사소하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작은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 문학의 본령이라고 한다면 사회를 변혁시키기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문학이 사회 변혁 운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이제 남한 문학이 작동한 방식이었어요. 물론 1980년대까지라고 하죠. 그리고 80년대에는 어쨌든 문학의 장 안에서 이 민중문학이라고 해가지고서 이 사회 비판적인 변혁적인 문학들이 굉장히 많이 태어났죠. 그런 점에서도 남한의 체제가 북한의 체제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긴 해요. 자, 어쨌거나 북한 문학은 남한과 반대로 굉장히 적극적인 정치색을 띠게 되죠. 늘 강조하다시피 북한 문학의 목적은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국가성을 문학에서 구현하는 것, 즉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걸맞는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문학.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 또는 공산주의적 인간 개조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개조라는 말은 굉장히 좋게 말하면 굉장히 계몽주의적인 생각입니다. 인간이 이성을 통해서 다른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가르쳐서 인간이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교육받아서 변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거고, 근본적으로 모든 교육은 계몽이지요. 그런데 이 문학이 이러한 굉장히 강력한 계몽주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이죠. 제가 아까 소설가는 사회를 발명하고 시인은 민족을 발명한다라고 했는데요. 그런 뜻에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대부분 소설입니다. 시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실제로는 잘 없어요. 시에는 혁명은 있어요. 근데 리얼리즘은 잘 없어요. 제가 북한에서의 국가와 시인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자, 이 북한에서 이 시인의 존재라고 하는 건 되게 재미있죠. 자, 이 북한에서 시인이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북한의 시란 무엇인가 하는 얘기를 내일도 이어서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북한 문학, 제가 굉장히 여러 차례 북한 문학의 특성은 이러하고, 북한 사회의 특성은 이러하고, 북한의 국가의 특성은 이러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여러 차례 합니다. 여러 차례 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해하는 게 우리 남한이라고 하는 국가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울 노릇을 해요. 북한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이 반쪽 짝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이 딱 갖다 붙이면 딱 이 맞아지는 왜 정표 같은 거 있잖아요. 비슷하게 정말 우리하고 대조적으로 비슷한 국가라서 북한을 이해하는 것은 남한을 이해하는 것이다라는 말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 하나고요.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계속 되풀이하는 거고, 또 하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얘기하는 거 재밌어요. 여러분들도 재미있게 느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북한 시를, 늘 시를 소개한다라고 하면서도 실패를 많이 했는데, 내일은 아예 시작할 때 북한 시를 하나 소개를 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